교양 교육에 대해서 적절한 얘기를 해달라 그래서 여기 교양 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하는 상당히 당위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도 알지를 못하고 내가 생각하는가 하는 걸 한번 얘기해보자 이런 식으로 원고를 준비를 했습니다. 여전히 갈팡질팡하면서 아까 토학자께서 나이가 들어보지 않는다 그랬는데 좀 좋게 하시는 말씀이고 속이 없다 이런 뭘 잘 모른다 이런 얘기로 생각이 됩니다. 그러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immature 이런 말이겠죠. 그런 말씀 하신 거로 생각합니다. 아마 제출한 원고를 보시고 그렇게 얘기를 하신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교양교육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건 상당히 정답이 없을 만큼 조금 더 제안을 했어야 될 텐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교양교육을 가지고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그 위치에 대해서 좀 생각해보고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그것도 한 달음에 얘기할 수는 없고 그래서 우선 제일 1차적으로 얘기하는 게 뭔가 이걸 좀 요약해서 말씀드리고 그리고 원고의 일부를 조금 읽어보고 그리고 끝내기로 하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받으신 원고도 제가 지금 가진 원고와 다릅니다. 그건 제 생각이 아직도 미완성 상태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정해가지고 얘기하기가 어렵다 이런 느낌이 있어서 여기다 원고를 보낸 다음에 다시 또 좀 정리를 해봤습니다. 처음 얘기는 비교적 단순한 얘기인데 사람이 살아가려면은 필요한 것들이 많은데 우리가 다 아다시피 정치 없으면 살 수가 없고 정치 없으면 난장판이 되니까 안 되고 결국 정치나 이런 것도 먹고 사는 거와 관계 있으니까 경제가 있어야 되고 또 이런 것들을 관리하기 위해서는 경제학자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그것을 현실로 옮기는 경제 관료가 있어야 되고 정치도 관료가 있어야 되고 또 그걸 연구하는 사람도 있어야 되고 그래서 그 관리 체제가 필요하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정치 질서가 체제가 있어야 되고 경제 체제가 있어야 되고 관리하는 체제가 있어야 되는데 또 그 관리 체제에 붙여서 이제 하나 지금 제가 빠뜨린 게 옛날 같으면 그렇지 않지만 요즘 같으면 과학기술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과학기술 체제가 있어야 된다. 이런 것들이 다 사회 속에 온전하게 있어야 그 사회가 살만한 사회가 되는 게 요즘 현상이다. 근데 인문과학이라는 건 여기서 뭘 하느냐 이런 걸 이제 그 테두리 안에서 생각해 보려고 했습니다. 네. 그 테두리만 있으면 다 된다 이런 생각이 요즘 좀 굉장히 많은데 그러니까 정치 잘 되고 경제 잘 되고 과학기술 있고 그걸 관료들이 다 제대로 시행하고 하면 다 잘 된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것이 충분하지 않고 정신질서가 있어야 된다. 이게 제가 붙여서 한마디 하는 것입니다. 정신질서는 거창하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은 두 가지 관점에서 정신질서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하나는 자기 부분에 종사하는 사람들이 이게 어떻게 사회질서 전체에 관계되는가 이걸 생각할 수 있어야 된다. 그러나 전문가가 그걸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그러니까 어떤 특별한 IT를 발전시키는 사람이 이것이 시장과의 관계에서는 생각을 하겠지만 사회 전체 인간 전체 어떻게 관계가 되겠는가 이것을 생각하기는 좀 어렵다. 이런 뜻에서 그런 걸 생각하는 부분이 사회 속에 있어야 된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또 하나는 전문가들이 특히 관리체제, 전문가들 지식을 가지고 이제 현실로 옮기는 관리체제 속에서 일어나는 현실 문제가 많은데 그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일반론으로 안 되고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 면밀하게 전체하고 관계 속에서 또 자기 전문적인 분야하고 관계에서 판단하는 그런 판단 능력이 있어야 된다. 근데 이것은 전문 지식만 가지고도 안 되고 정치만 가지고도 안 되는데
그게 정신질서 속에서 나온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정신질서가 어떻게 구성되느냐 하는 건 매우 복잡한 문제일 거고 간단한 문제는 아닙니다. 우리가 쉽게 요즘 와서 얘기할 수 있는 것은 우리나라가 아주 잘 살게 됐다고 여러 가지로 얘기가 많이 되지만은 요즘 신문에 보면 매일 나오는 게 부패에 관계되냐 얘기고 이 여러 가지 이상한 계산한 모략 선전이나 전략에 관한 얘기고 또 우리가 다 아다시피 그 좌우를 막론하고 언어의 저질 같은 거 우리가 신문에서 많이 봤습니다. 이런 것들이 온전한 사회를 유지하는데 정말 꼭 불가피한가 이런 생각을 우리가 하게 됩니다. 근데 우리나라 사람들도 많은 사람들이 경제가 또 과학기술이 상당히 발전됐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정말 좋은 나라가 되려면 정신적인 어떤 정직성 이런 것이 있어야 되겠다. 이런 느낌을 많은 분들이 가지고 있습니다. 이런 정직성이나 이런 것들이 어디서 나오는가? 그때도 뭐 종교에서 나올 수도 있고 윤리도덕에서 나올 수도 있지만 그보다 더 복잡한 구성을 가지고 있다. 이게 제 생각입니다. 그런 걸 다 여기서 얘기할 수도 없고 제가 알지도 못하고 그래서 저도 이 과제를 받고 그런 문제를 생각해 봐야겠다 해서 얘기를 했지만은 여기서는 주로 문학 얘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문학이 그 안에서 뭘 할 수 있는가 이런 것에 대해서 특히 작은 부분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전문가들이 사회질서를 구성하고 있지만은 이 사람들이 사회 전체 또 인간 전체와 관련해서 또 자기 직책과 관련해서 현장에서 일어나는 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 필요한 것은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사회 전체에 대한 인간 전체에 대한 느낌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건 이제 민족의 장래라든지 국가의 장래라든지 이런 집단적인 이념들로 얘기되기가 쉽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여러 가지 이념적인 것이 많이 나오는 것은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거하고 관계가 있겠죠. 그러니까 정신상태가 해이해진 것은 바로잡는 데는 큰 것을 생각하게 만들어야 된다. 이게 국가에 얼마나 도움이 되느냐, 또 어떤 분들 생각으로는 통일에 어떻게 관계가 되느냐 이런 관점에서 당신의 행동을 좀 바로잡아야 된다. 이런 느낌이 있기 때문에 거대한 인류에 대한 얘기들이 나올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서 좀 얘기하고 싶었던 것은 실제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전체적으로 무엇을 뜻하느냐 하는 것은 전체의 관계에 대해서만 나오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실존적인 느낌에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다. 이게 제가 하려는 얘기입니다. 국가의 생각에도 그렇고 인간의 생각에도 그렇고 인권이라는 걸 생각해도 그렇고 이것은 매우 추상적으로 저쪽에 있는 걸로 생각이 되지만 그것이 구체적으로 실현되는 그 터전이라는 것은 개체 그지? 저 몰리의 어떤 초상화 속에 어떤 조각 속에 또 어떤 동상 속에 들어있는 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우리가 보편적인 넓은 이상이 있어도 집단적 이상이 있어도 그 집단적이고 큰 이상이 구체화되는 현장이라는 것은 보입니다. 이렇게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개인이라고 하면 개인주의 해가지고 나라 망치는 얘기처럼 하는 얘기 있는데 사실은 보편성이 나오는 바탕도 개체고 개인이라는 그 개인주의, 나쁜 의미에서 개인주의가 나오는 것도 개인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 개체를 떠나서 보편성이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 개체적인 그 안에 들어있는 여러 가지 인간적인 가능성, 보편적인 가능성을 어떻게 개발하느냐 하는 게 내 깊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게 인문과학이라고 할 수 있고 그 중에서 특별한 부분에 대해서 그런 문제를 개발하는데 관계되는 게 문학 연구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그러면 개체가 보편성을 담당하는
캐리어가 되느냐, 그걸 담당하는 사람이 되느냐, 이것은 굉장히 어려운 철학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그냥 우리가 그렇다 하고 주장할 수도 있지만은 그 바탕을 밝히는 아주 어려운 일이겠습니다. 어떻게 해서 개체가 보편성 속에 있고 보편성이 개체에 의해서 점검되는 거냐 하는 것은 아주 어려운 문제고, 여기서는 또 제가 쓴 원고가 여러분이 가진 텍스트도 아주 길게 돼 있고 제가 가진 건 또 더 길기 때문에 그걸 다 읽을 수는 없고, 시인이 시에 대해서 얘기한 것 두 편을 읽고 그 다음에 또 일반적인 얘기를 조금 하고 이런 식으로 해서 얘기를 끝내겠습니다. 우리가 개체와 보편의 관계에 대해서 충분한 이해를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보편성이라는 건 이데올로기로 전달되는 거, 국가 이념, 또 어떤 사회적 이념으로 전달되는 걸로 생각할 수가 있는데, 그것도 전혀 망상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것도 한 부분이고, 이 문학이나 철학이나 이런 인문과학이 담당하고 있는 게 그런 이데올로기적인 기능인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 안에 또 다른 부분이 있다. 이게 제가 얘기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나중에 나올는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나라 시에 보면은 시도 그런 기능을 담당하고 있죠. 그래서 교가라든지 3.1절 기념 행사에 쓰는 시라든지 이런 거 시인이 다 쓰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떤 문화적인 요인을 가지고 이데올로기적인 내용을 전달하는 것들이 시다. 이런 생각이 옛날부터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 문집에도 보면 비명을 쓴 것도 그렇게 비에다가 그 기념하는 걸 쓴 비명도 나오고 상소문도 나오고 시도 나오고 뭐 말하자면 요즘식으로 얘기하면 축사도 나오고 이런 게 다 문집에 들어있습니다. 그러니까 문학이 하는 기능 중에 하나가 그 문화가 어떤 사회 속에 있는 문화가 가지고 있는 전체성의 느낌을 전달하는 거다. 이런 것이 문학의 기능이라고 하는 건 우리가 다 알고 있는데 그게 전부라고 하면은 안 되고 또 그렇게 하면은 왜곡된 것, 그것이 잘 듣느냐 못 듣느냐를 점검하는 도리는 없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필요한데 드러나거나 한 소리, 이걸 보통 여기서 그 결혼식 축사 같은 소리구만 이런 소리도 하게 됩니다. 결혼식 축사에서는 다 좋은 소리 하지만은 그 내용은 실제 우리한테 감명을 줄 만한 거냐 한 것은 쉽게 이해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다고 결혼식에서 축사를 빼버리면 안 되죠. 이런 그 축사 비슷한 것들이 문학 속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특히 우리 전통 안에서는, 학문에서는 그런 전통이 굉장히 강하게 주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순수한 자기 표현이 아니라 어떤 일적인 기회가 요구하는 수사적인 내용, 이것을 말로서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시이다 하는 것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경희대학 교과는 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원리대학 교과는 조지훈 시인이 쓴 거죠. 그런 식으로 해서 이 시인들이 그런 거 하는 거 이것도 잘못됐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이런 공적인 기능, 이데올로기에서도 하는 거고 국가 이념에서도 하는 거고 또 사회에 있는 도덕적인 윤리적인 교사들도 그런 얘기 하는 거고 주례사 같은 거 하는 사람도 많이 있습니다. 대통령도 연설한다 뭐 그런 도움을 받아서 글 쓰는 사람 도움을 받아서 그런 얘기를 하죠. 네. 네, 여기에 대해서 제가
며칠 전에 신문에도 이 폴란드의 시인 쉼보르스카의 시에 대해서 썼습니다. 마침 쉼보르스카 여사가 2월 1일에 작고했습니다. 폴란드 시인이면서 노벨상 받은 사람인데 우리나라에도 번역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여기에서 이런 공식적인 문서만 가지고는 인간이 사는 모습이 참으로 전달되는 거 아니다. 이런 뜻에서 쉼보르스카의 시 한 편을 여기 제가 인용을 했습니다. 그걸 제 엉터리 번역으로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는 자기 소개를 하는 이력서 쓰기. 이력서 어떻게 쓰는가? 어떻게 해야 하죠? 원서에 채워넣을 건 넣고 원서에 항목이 다 있으니까 간략한 자기소개서를 써놓아요. 그러니까 물어보고 싶은 게 그 원서에 다 나와 있죠. 우리가 사실 동해에 가서 이 주민등록증 띄어도 무엇이라는 게 다 나와 있죠. 우리 스스로 나는 이런 사람이라고 설명해봐야 소용이 없죠. 거기서 물어보는 거에서 답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공식적인 레토릭 세계. 그러니까 원서에 써놓고 간략한 자기소개서를 써넣어요.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이력서는 간단한 것이 좋아. 아까 선생님이 제가 50년 동안 교수 노릇을 했다고 하셨는데 50년 내가 겪은 걸 다 이력서에 쓰면 안 되죠. 몇 항목만 이제 써야 돼. 그러니까 얼마나 살았든지 간에 이력서는 간단한 것이 좋아. 간략하게 잘 고른 사실이 필수야. 풍치 대신에 주소를 기입하고 우리 집 주소가 몇 번지다. 이게 중요하지. 풍경이 어떻다, 거리가 어떻다 이런 거 쓰면 안 되죠. 불확실한 기억이 아니라 확실한 날짜를 써. 사랑은 적을 것이 없고 내가 연애한 건 적을 필요가 없고 혼인관계, 그러니까 아내가 누구다. 혼인관계만 적고 아이들 얘기는 태어난 아이들만. 이게 알쑥달쑥한 말인데 태어난 아이들이라는 건 낙태했다는 얘기도 되지만 유산 같은 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 그 어머니 된 사람한테는 유산에서 낙태한 아이 이게 대한 그 절실한 마음이 상당한데 그런 건 필요 없고 그냥 아이 몇 명 누구 이렇게 적으면 된다는 얘기죠. 여기에 쓴 데는 제가 썼습니다만은 미국의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보수 골통파의 대통령 후보에 론 폴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이 지금 대통령 후보를 출마해서 공화당 그 프라이머리에 계속 나오고 있는데 별로 재미는 못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 얘기에 그 사람은 원래 산부인과 의사였습니다. 자기는 낙태 수술에 대해서 반대한다. 이것은 미국에서 리베럴들하고는 전혀 반대되는 얘기죠. 그런데 그건 공화당 전체 의원들이 그렇게 생각하니까 그렇기도 하지만 산부인과 의사로서 2달 된 아이를 제왕 절개를 해서 어머니 뱃속에서 꺼내는 걸 봤는데 그때 그 아이가 발버둥 치는 거 2달밖에 안 됐는데 발버둥 치고 그리고 하는 것을 보고 이 낙태 안 되겠다는 생각을 했다 해서 저는 론폴이라는 사람은 정치적 견해가 어떻든지 간에 그거 자체는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것을 여기 포함해서 하는 얘기거든요. 참조인은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을 아는 사람들. 나하고 친한 사람, 이게 아니라 나를 추천해 줄 수 있는 사람. 당신이 아는 사람들이 아니라 당신을 아는 사람들. 쓰고. 여행은 해외여행만 적고, 회원 가입한 단체는 적대, 이유는 필요 없고, 왜 내가 여기 들었는가, 이런 필요가 없고, 수상 경력도 적지만, 업적 설명은 필요 없고, 왜 상 받았는가, 필요 없고,
혼자 중얼거렸던 것들은 필요 없으니 자기 자신의 사연은 저만치 두고 당신을 개, 고양이, 새는 말할 필요 없고 먼지 앉은 기념품, 친구, 그리고 꿈도 그 얘기할 필요 없고 가격은 적되 자신만 아는 가치는 그만. 이게 얼마짜리다. 루이비통 핸드백이 얼마다. 그러나 이 핸드백은 나한테 굉장히 다른 사람 보기에는 값이 없죠. 프라이스는 영어 번역해서 한 건데 프라이스는 없지만 나한테는 뭐 아주 예, 값이 있는 거다. 이런 건 적을 필요 없죠. 제목은 책을 말할 때는 제목은 말하되 저서 이름 하되 내용은 덮어놓고 세상에 자기라고 내어 있는 자기의 구두 사이즈, 발이 얼마나 그냥 구두 사이즈는 얘기하되 그 구두를 신고 다닌 곳은 얘기할 필요 없고 그리고 사진, 한쪽 귀가 보이는 사진 아마 이게 포란돼서 그런 것 같아요. 귀가 보이는 사진을 떼어서 증명사진을 내라 하는 모양인데 중요한 것은 그 귀의 모양이지 뭘 듣는가는 빼고 어쨌든 들을 게 뭐가 있어. 페이지 전단기 소리 이외에는 들을 것이 없는데 이게 무슨 이력서적이라는 시입니다. 반려자에서의 개인적인 삶과 사물들 그런 섹션에서 그걸 좀 설명했습니다. 개인적인 입장에서 중요한 것은 세월, 풍경, 기억, 사랑, 잃어버린 아이의 아픈 기억 이러한 것들이지만 세상의 관점에서는 정확한 날짜, 사실, 혼인관계, 가족관계입니다. 중요한 것은 내면에 남아있는 체험이 아니라 밖에서 기록되는 그리고 중요시하는 객관적 사실들입니다. 소상경력과 저서의 제목은 기록할 만한 하지만 그 내용은 세상의 관심사가 아닙니다. 수상했느냐가 중요하지. 아마 쉼보로스카는 말하고 있지 않지만 우리나라에서 말 같았으면 그 외에 또는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출신지하고 출신 학교, 학위와 소위 역임했던 관직 의지, 그 지위 이런 것들이 중요한 것입니다. 전쟁과 공산주의와 자유민주주의 제도 과도기에 살았던 쉼보로스카의 많은 작품에는 공적인 입장에서는 중요하다고 할 수 없는 개인적인 관심과 일용품과 작은 사건들 속에서의 삶의 참 내용이라는 그런 것이 중요한 거라는 그러나 결국은 허망할 수밖에 없는 삶의 참 내용이라는 것을 말하는 시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가격은 적대 가치는 필요 없다. 이 얘기 관계에서 제가 잡담을 너무 하면 안 되지만 잡담을 하나 하겠습니다. 제가 옛날에 이사를 할 때 이런 수필로 수십 년 전에 씁니다. 짐을 어떤 사람한테 맡기고 가구 일부를 맡기고 이제 짐을 옮겼는데 짐을 옮기고 와서 다시 가지러 와서 보니까 의자가 없어요. 의자가 어떻게 됐냐고 물어보니까 하도 헐어서 이거 쓸데없는 거다 그래서 자기가 그냥 태워버렸다. 마당에서 태워버렸다. 그래서 뭐 별 수 없이 그 사실 받아들였는데 그건 다 떨어지고 값없는 의자지만은 저희 아버지가 쓰시던 것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이런 것이 다 없어진 세계라는 게 오늘 소비사에 그렇죠. 값으로 와서 이건 비싼 의자다. 그건 좋다. 이 값으로 봐서 이것은 형편이 없으니까 이걸 없애버려야 된다. 개인적으로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건 별로 중요치 않다. 이래가지고 모두 핸드백도 비싼 거 사고 옷도 비싼 거 사고 소위 명품 시세를 날리게 되어 있습니다. 이건 이제 제가 농담으로 붙인 거고 옛날에 수필로 한번 쓴 얘기 있습니다. 물건이라는 것도 개인한테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래서 사회적으로 인정해서 명품 값 이런 걸로 의미가 있는 건 아니다. 네. 이런 얘기 그러니까 사회로 해서 인간이 중요한 것을 정말 측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 이게
국가 이데올로기도 들어있고 사회 이데올로기도 들어있고 우리 소비재 사회 속에서 개인을 존중한다고 하는 그런 풍토 안에서도 다 들어있습니다. 이런 것들 외의 것,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개인의 기억이라든지 체험이라든지 자기한테 의미 있는 물건이라든지 먼지 앉은 기념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중요하다는 느낌을 표현하고 있는 게 시민들입니다. 네. 그 다음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가지신 텍스트로 아마 보시기는 어렵겠지만 사물자, 진정성 이렇게 해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는 그냥 제가 릴케의 시를 좀 얘기를 했습니다. 릴케의 사물과 존재, 물건 하나하나가 사실은 깊은 존재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다. 사람 하나하나도 그런 온톨로지컬한 의미가 있는 것이지 그 사회적으로만 규정될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이런 게 제가 여기 얘기한 것입니다. 조금 둘러가는 얘기가 될지 모르지만 여기 있겠습니다. 다시 이러한 문제들을 사물로 사물됨, 어떻게 사물이 사물되는가 라는 관점에서 접근해 보는 데에는 릴케의 사물에 대한 시적 통찰은 중요한 참고 자료가 될 수 있습니다. 사물의 의미를 바르게 아는 것은 그것을 아는 주체를 분명히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도 분명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부분과 전체의 연결하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습니다. 다시 말해서 주체가 있다는 것은 동시에 객체를 상징하는 것인데 객체를 상징하는 것은 동시에 주체를 상징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두 개의 상호관계가 아주 중요하다 이런 거. 그리고 객체가 어떤 것으로 설정되는가는 주체 설정을 결정하게 됩니다. 이것이 릴케 씨의 사물시 링게데히트라는 아이디어에 들어있습니다. 사물시라는 말은 릴케의 시적 관심한 중요한 측면을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이 사물을 분명히 아는 것, 그러니까 그게 값으로 쳐서 또 브랜드 네임으로 쳐서 또 국가적으로 인정해서 이런 거하고는 관계없는 그런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릴케 씨 몇 편에 대해서 얘기를 했습니다. 그 부분만 읽어보겠습니다. 사물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시인 또는 주체적 인간의 공감 능력이 중요합니다. 사물시의 좋은 예로 흔히 말해야 되는 그러니까 릴케의 링게데히트의 예로 얘기하는데 표범이라는 게 있습니다. 판터. 창살 사이로 눈길을 보내기에 지쳐서 보기를 그치고 창살 뒤의 세계에 대해서 완전히 무관심해지고 사뿐사뿐한 무용의 걸음으로 우리 안에 맴돌다가 가운데 머물러서는 표범. 이렇게 묘사된 표범의 모습은 통상적인 동정심과는 관계가 없지만 우리의 가진 맹수에 대한 공감적 이해가 표현된 것입니다. 이건 그래도 생명을 가진 동물이니까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간단히 생각해서 우리 감정을 넣어서 이해해야 된다. 이런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연기를 할 때 되게 파세틱 팔레스라는 말을 쓰는데 감정이 없는 물건에다가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묘사하는 우리 시에 그런 것들이 너무 많습니다. 특히 요즘 와서 감정이 없는 데다 감정을 집어넣어가지고 마치 물건에 감정이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거 이런 것이 아니라는 게 제가 여기서 설명합니다. 생명 그러니까 이건 동물이니까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생명이 없는 사물의 경우에도 공감이 필요하다. 그런데 여기 제가 루트라는 시를 얘기했는데 그걸 빼고 온실의 계단 트레페데어 오랑들이라는 시에 대해서 언급을 하겠습니다. 베르사유 궁전에 있는 계단을 얘기한 것인데 빈 하늘로 뻗어 있는 듯 아래로부터 올려다본 계단을 묘사하는 이 시에는 이렇게 비유는 뭐냐면 몸을 낮추어 신하들이 잔뜩 읍하고 있는데 그 신하들 사이를 걸어서 계단으로 올라가는 임금의 고독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계단을 올려가는 위에가 아무것도 없는 계단이죠. 그래서 거기에 비어있는 거, 이것을 느끼게 하는데 신하들이 쭉 업에 있는데 그 사이로 걸어 올라갔지만은, 그러니까 권위가 있는 사람이지만은 실제는 상당히 고독한 사람입니다. 이것을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계단의 모습을 우리가 느낄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렇게 있습니다. 네, 그리고 또 제가 몇 개를 얘기했는데 또 한 가지는 그래서 그냥 왜 그 인용을 했는가 이것만 말씀드립니다. 밤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시인데 암란트데어 나하라는 시인데 이걸 제가 이 시를 토의를 안 하고 그냥 요약을 했어요. 왜 이것을 인용을 했는가? 이 시 전에 다른 시 그러니까 또 있어 무직이라는 시를 했습니다. 그 무직은 왜 음악이라는 시를 왜 인용을 했냐면은 우리가 젊으면은 바이올린 소리 같은데 그냥 매료가 돼서 그게 그 안으로 빠져가지고 그것이 세상의 전부처럼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음악이 사로잡히면 안 된다 이런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음악은 우리를 사물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하는 경향입니다. 그러니까 마음이 그냥 센티멘탈해지면 사물을 제대로 못 보죠. 또 감정에 사로잡혀도 안 된다 이런 얘기겠습니다. 그러니까 릴케가 공감을 가지고 사물을 봐야 된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감정을 북돋아 가지고 뭘 하라는 얘기는 아닙니다. 그리고 암란트데 나하트도 그 비슷한 얘기지만 어떤 경우에는 우리가 우리 공감을 가지고 사물을 이해하고 세상을 이해할 수 있다 이런 얘기가 조금 암시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다음에 제가 또 이제 누이노 비가에서 나온 것들을 얘기했는데 그러기 전에 릴케의 생각에 들어있는 건 이런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감정을 사물 속에 집어넣는 게 아니라 사물로 하여금 우리 감정 속에 들어오게 해야 된다. 이것이 그 사물하고 공감할 수 있는 하나의 심리적인 바탕이 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쉽게 생각하는 것처럼 센티멘탈해진다든지 감정을 북돋는다든지 흥분시킨다든지 이런 것하고는 관계가 없는 일이다. 이게 이렇게 생각입니다. 그것들을 여기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아까 제가 언급만 하고 얘기하지 않는 밤의 가장자리에서라는 시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는 바이올린 줄과 같다. 사물은 바이올린 몽둥이와 같다. 근데 내 바이올린 줄은 어디에가 연결되어 있냐면은 어떤 이 공명의 세계, 울림의 세계 위에 가서 내 바이올린 줄이 들어있다. 그러면 바이올린 줄하고 사물하고가 있는데 그 가운데 공중에 떠 있는 게 울림입니다. 그러니까 울림이 내 마음속에서 가는 것도 아니고 사물에서 나가는 것도 아닙니다. 그럼 공중에서 내 바이올린 줄하고 사물의 바이올린 몸뚱이와 같은 것이 부딪힐 때 어떤 감정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건 중간에 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 공감을 한다 할 때 마음가짐 뭔가를 설명하는데 밤의 가장자리에서는 시가 그런 것을 밝히는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누이노엘에서도 엘레겐에서도 주로 이런 문제들을 다루고 있지만은 어떻게 해서 사물과 사람 사이에 감정이 생기고 그것이 우리 상상력을 잘 움직이는가 여기에 대한 생각이 많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면서 간단히 얘기하면은 우리의 감정이 사물에 의해서 움직여가지고 상상력이 움직여서 그 상상력으로서 물건을 만들어내는 것,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것, 이것이 시인의 사명이고 예술가의 사명이고 또 신이 우리에게 원하는 거다. 또 이렇게 다른 시들의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만은 신이라는 것은 릴케는 그러니까 전통적인 의미에서의 크리스찬 아닌 매우 종교적인 시인인 것 같지만은 그러니까
신은 완성된 존재가 아니다. 신은 이 세계가 만들어지면서 그 안에서 끝에 가서 완성이 된다. 세계의 전개 속에서 끝에 오는 것이 신이지 처음부터 신이 있어가지고 만들어낸 건 아니에요. 근데 신이 세계를 신의 마음에 맞게 만드는데 수단이 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술작품을 만들어내는 건 신이 자기의 세계를 만들어가는 데 있어서 하나의 매개자 노릇을 하는 것이다. 이런 우리 간단히 얘기하면 아마 이렇게 설명하면 너무 간단하다고 이렇게 연구자들은 얘기할 겁니다. 그러나 우리가 제일 이해하기 쉬운 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예술작품을 창조하는 것은 세계에 우리가 반응하는 건데 그것은 내 마음을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세계의 가능성을 실현시키는 것이고 그것을 세계로 완성하는 행위다. 이런 게 들어있어 매우 신비주의적이고 우리가 간단히 동의할 수 없는 것이라고 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 얘기는 이 정도로 하고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 관계 그 다음 마지막에 인간 존재의 다양한 그물이라는 맨 마지막 부분이었습니다. 여기에 재미있는 그냥 사례 한 개 얘기하고 그것도 요약을 하겠습니다. 이상한 정신병의 사례를 말하면서 전체와 개체의 관계를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요즘에 와서 인간의식을 연구하는데 신경과학은 뉴로사이언스입니다. 점점 중요한 의의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안타니오 다마시오 미국의 뉴로사이언티스트입니다. 다마시오는 주로 뇌의 특정 부분에 손상된 환자들을 연구하여 뇌와 의식의 관계를 밝히고 있습니다. 그것도 이게 어렵기 때문에 그 다마시오의 어떤 책에 나오는 특정한 그 환자의 얘기를 제가 여기서 했습니다. 그 환자는 말하면 정신이 손상에 대해서 제대로 활동을 못하는 사람인데 이 사람 특이한 것은 일반적인 인식은 가지고 있지만 특정한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집이란 게 뭐냐는 알고 있지만 이것이 경희대학교의 어떤 법학관이다. 이것을 인지를 하지 못하고 기억하지 못한다. 자기 아들의 사진을 보여줘도 이건 젊은이 지금 대학 갈 만한 나이만 이렇게 알지만은 이것이 자기 아들이라는 걸 알지 못한다. 일반적인 카테고리를 가지고 있으면서 구체적인 특정한 것은 알아보지 못합니다. 그래서 제가 읽어볼 때 이걸 보면서 제가 느낀 게 사람이 정신손상이 돼도 남아있는 것은 일반적인 인식이지 특정한 인식이 아니다. 이게 제가 그래서 제가 농담으로 한마디 붙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뉴욕에서 오늘 회의에 갔다가 조그만 호텔에 있는데 아침에 이렇게 문 앞으로 나오니까 제 아는 그 미국 교수가 문에 서 있어요. 그래서 당신 왜 여기서 있느냐 그러니까 내가 지갑을 택시에다 떨어뜨리고 나왔는데 어떻게 연락이 돼가지고 택시 운전수가 지갑을 여기다 갖다 준다고 그래서 기다리고 있다. 그것까지 우리가 다 아는 얘기인데 그 다음에 이 교수가 농담으로 지금 인간에 대한 신뢰심을 내가 시험을 받고 있다. 그러니까 Trust in Humanity. 이게 지금 시험되고 있는 중이다. 근데 사실 이건 농담이지만 우리가 다 그렇게 하는 거죠.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이야 할 때 우리 몇 사람 아는 거 가지고 미국 사람 이런 사람이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또 우리가 택시 운전사한테라도 한번 당하면은 인간이라면 형편없어 이렇게 생각하고 한번 좋은 택시 운전사를 만나면은 역시 인간은 그래도 괜찮은 존재야 이렇게 생각을 하죠. 그러니까 그 일반화라는 게 철학적으로 얘기하면 논리적으로 얘기하면 구체적인 사회로부터 일반화하는 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일반적인 것으로부터 우리가 구체적인 걸 유도하는 것이 우리 자신 심리 생김새가 그렇게 생겼다 하는 얘기를 여기서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데올로기라든지 국가라든지 이런 것이 개인을 초월해서 저절로 설득을 해야 되는 것처럼 생각하지만 그게 아니고 그게 먼저 있고 개인을 발견하는 게 사실은 더
어려운 것이다. 이런 얘기를 여기서 하기 위해서 제가 그런 이상한 정신병 얘기를 했습니다. 마지막 부분만 좀 보겠습니다. 문학은 사실 이런 여러 가지 수사적인 놀이, 이거에 다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축사도 만들어주고, 결혼가도 만들어주고, 송가, 그리고 페너저리, 이것이 피랑 문명에서도 맨 처음에 나오는 게 그런 페너저리입니다. 올림픽에서 1등한 사람 칭찬하는 거, 이런 것들. 우리도 뭐 다 그거 하지. 그런 거 하는 거, 또 요즘 같으면은 여러 가지 사람들이 좋아하는 걸 조합을 해가지고 그걸 어떤 환상적인 걸 만들어내는 게 이게 문화 콘텐츠랍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유행하는 것들을 가지고 사람들 마음을 자극하고 흥분하게 합니다. 그것도 문화의 한 내용이지만은 문학의 또 한 내용이지만은 문학의 핵심은 이 개체 속에서 보편성을 발견하는 거다. 이게 제가 하는 겁니다. 그 마지막 파라그라프 세 개만 읽겠습니다. 문화의 놀이, 그런 것은 문화의 놀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속에 있는 그게 현실에 맞든 안 맞든 우리가 저절로 가지고 있는 일반화하는 여러 가지 조각들, 이 조각들을 가지고 놀이를 만드는 게 문화인데 이것이 조금 더 심각해질 때 인간 존재에 대한 근본적 물음이 일어나게 됩니다. 문학에서 특히 이러한 심각한 물음이 큰 것은 여러 문화적 언어의, 그러니까 그 당대에 유행하는 언어의 조합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것이 사물과 생명과 세계의 개체성과 구체성이기 때문입니다. 다른 한편으로 이것은 여러 지속성을 바탕으로 해서 일어나는 사건으로서 이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이 계속되는 것입니다. 사람이 지각하는 사물들, 그리고 삶의 변화무쌍한 듯한 궤적은 언어에 의해서 하나의 지속적인 언술이 됩니다. 디스코스가 됩니다. 이 언어의 지속성 밑에는 의식의 지속성이 있고 의식의 지속성 밑에는 존재의 지속성이 있습니다. 끊임없이 변하는 시간 속 삶, 그리고 그것의 지속, 그리고 이러한 조합을 재현한 언어, 이러한 것들을 사람은 지적인 탐색의 대상이 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걸 표현하는 게 문학의 핵심 속에 들어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지속성이라는 얘기는 사실 제가 피이테를 좀 논하려고 그래서 피이테 비스샤프트 레어에 나오는 걸로 A는 A하고 같다 할 때 A하고 같다 할 때 그 이퀄표를 가능하게 하는 것은 그 이시의 주체성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연결시키는 그건 자기의 지속성 속에서 A는 A라는 주장이 나오게 된다. 이런 게 PT에 들어있습니다. 문학의 서사는, 이 얘기는 개체의 삶의 시간적 지속을 다룹니다. 여기에 일관성이 있습니다. 그것은 어디에서 오는가 하면은 다른 예술의 경우에도 심각한 존재론적 토대가 있어서 그렇지만 문학에서 특히 그렇습니다. 그림 경우에 그것은 여러 사물의 인상을 일정한 공간 속에 배치하는데 그 공간이라는 게 어디 있느냐? 우리 눈 속에 있습니다. 한 회화적 작품 의미는 공간의 확장과 한정이 어떤 의미를 배치하는 것으로 비로소 지각되게 됩니다. 음악에 있어서 소리와 소리의 질서가 연결되어 형성되는 질서는 어떻게 해서 생겨나는가? 그러니까 지속성이라는 게 그 밑에는 존재의 지속성이다. 그 의미는 무엇인가? 어떤 경우에나 예술작품은 대체로는 기념비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사진 찍는 것도 그렇죠. 시간의 흐름 속에 지나쳐가는 현상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재현한다는 것은 그것을 시간이 넘어가는 또는 시간 속에 오래 지속하게 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그림의 모델은 사라져도 그림은 남습니다. 고전적인 건축물 앞에서 사람들이 느끼는 감흥 하나는 그것이 지구성입니다. 지구성 느낌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진정한 예술가는 덧없는 시간의 흐름 가운데 지속하는 것이 무엇인가를 저절로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래야 결국 지속하고 사라지는 존재의 신비를 느끼고 그것을 포착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물론 보통 사람 삶에도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것은 그의 삶의 의미를 보다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 없게 합니다. 그것 없이는 삶은 표피적인 도덕과 윤리, 이데올로기, 그리고 문화 콘텐츠 놀이의 표면에서 맴돌고 결국은 진정한 일체감을 얻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 그러니까 도덕과 윤리, 이데올로기, 또 많은 일반화, 추상화, 이게 의미 없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것은 표면적인 것이고, 이것이 진정성을 테스트하는 것은 사물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관계에 의해서 테스트된다. 이것이 살아있어야 된다. 우리 사회에서 거의 사라진 것입니다. 우리 시를 봐도 지금 알 수 있습니다. 진정한 의미에서 내가 어째서 존재하고 어떻게 해서 사물이 존재하는가, 이런 것에 대한 직관을 담고 있는 신앙도 굉장히 찾아보기 어렵게 됐습니다. 이것이 바탕이 돼서 그걸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는 있는 것은 아니지만은 이데올로기, 우리가 받아들이는 이데올로기, 사회 이론, 이런 것이 얼마나 인간의 보편적인 가능성 속에 있는 것인가를 알 수 있게 된다. 이게 제가 여기서 얘기하고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나오는 윤리와 도덕, 이것이 정말 깊은 의미에서의 윤리와 도덕이고, 우리가 일상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임시방편입니다. 그것이 필요 없다는 건 아닙니다. 그 임시방편인지 진정한 의미에서의 윤리와 도덕을 가리키는 것은 아닌가. 그러니까 이것을 어떻게 가르치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교양교육에 있어서 문학이 갖는 의미다.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했습니다. 여기서 그냥 그치겠습니다. 선생님의 그 발표 내용은 되게 이게 문학의 위치와 역할이라고 하는 것에 맞춰져 있는 것 같습니다. 따라서 시인이 되거나 작가가 되고자 하는 사람들이나 저번 전공 수업에서 학생들에게 문학의 어떤 가치라고 하는 것은 이런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학생들에게 이렇게 들려주기 위해서는 굉장히 유용한 발표고 글인데, 교양 수업에서 이 문학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학생들에게 이런 것들을 어떻게 전달할 것인가, 가르칠 것인가 라고 하는 사실은 그 방법론적인 문제에 대한 선생님의 노하우 내지는 경험이 좀 이렇게 경험을 들려주셔야지만이 이 글이 이 맥락에서는 의미를 가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발표문에서 말씀하신 문학의 위치와 역할, 중요성이라고 하는 것을 전공 수업이 아닌 교양을 듣는 학생들에게, 그것도 문학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전혀 관심을 갖고 있지 않은 학생들에게 어떤 방식으로 전달하고 설득시킬 것인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가지고 계신 의견이 있으시면 들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게 첫 번째 질문이고요. 두 번째 질문은 저도 역시 시를 한 편 찾아왔는데요. 제가 좋아하는, 예전에 좋아했던 시인데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제목이 가구의 힘이라고 하는 시입니다. 그러니까 집안에 어떤 사람이 갑자기 졸부가 되어서 친척들을 초대를 했는데 이 지인의 어머니가 그 집에 찾아가서 갔다 오더니 모든 게 너무 새로우니까 너무너무 좋아 보여서 너무너무 좋더라 라고 하는 건데, 자기는 오래된 가구들이 삐걱거리는 소리와 그 여러 번의 이사를 거치면서 그 가구들에게 이렇게 만들어진 생채기 같은 것들이 사실은 우리의 삶을 증명하는 것이 아닌가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가구라고 하는 것은 추억의 힘이다. 뭐 이런 거를 이렇게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런 것들을 학생들에게 들려주면 학생들도 역시 바보가 아닌 다음에야 이게 좋은 삶이고 진정한 삶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알아듣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현실에서 그렇게 살지 못한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이죠. 예를 들면 이제 여러 편의 그 시를 가지고 선생님이 설명하셨지만, 그러니까 사물과 인간의 존재론적인 관계라거나 그것이 갖는 지속성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참다운 삶에서 되게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은 많은 사람들이 주장해왔던 바입니다. 그런데 지금 학생들을 비롯한 우리 모두가 살고 있는 현실을 보면 하이데거가 흔히 얘기했던 그 도구성이라고 하는 건 손 안에 있음, 우리는 그냥 편리하게 쓰는 거로 만족을 한다는 것이죠. 가령 우리가 옷을 바꾼다거나 휴대폰을 바꾼다거나 컴퓨터를 바꾼다거나 자동차를 바꾼다거나 집을 옮긴다고 할 때 그것들이 우리가 왜 그렇게 바꾸는가, 그것이 다 낡아버렸기 때문에 더 이상 쓸 수 없기 때문이니까 그렇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당위적으로서의 좋은 삶이라고 하는 것과 실제로 우리가 살고 있는 삶이 되게 모순되어 있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모순이 학생들에게만 존재하는 것은 아니고 이 수업을, 그 교양 수업을 맡고 있는 교수자들 역시도 여기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라고 하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어떤 경우에는 이런 문제가 생길 수도 있다라고 이제 우려가 되는데요. 학생들에게 좋은 삶이란 이런 삶이야. 이렇게 살아야 돼. 이게 진짜 삶이지. 그런데 나는 그렇게 못 살아. 이렇게 돼버리면 교양교육을 맡은 사람들은
도덕적이지 않은 도덕 선생님이 될 수밖에 없는 문제가 발생을 하는데 이런 딜레마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두 가지 질문입니다. 다 생각을 해야 되는 문제고 무슨 좋은 답은 없습니다. 그런데 이 교육방법이란 결국 작품 많이 익히는 거죠. 네. 그러니까 처음에 물어보신 거하고 도덕적인 걸 가르쳐서 되겠느냐 하는 거하고 그 도덕교사가 되는 거하고 연결해서 답할 수가 있는데 문학작품하고 도덕적인 교훈하고 크게 다른 것은 문학작품은 사례를 보여줄 뿐이지 이것이 이런 것이다 하는 것을 딱 부러지게 보여주진 않는 게 문학작품입니다. 그러니까 문학은 한 개만 읽으면 되는 게 아니고 많이 읽어야 된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도덕이나 이데올로기하고 다른 게 문학은 사례를 example 이런 미국의 철학자 굿맨이라는 사람도 한 얘기입니다만은 example을 보여주는 것이지 이래야 된다는 것을 꼭 맥심을 가르쳐주는구나 아니니까 많이 보여주구나 그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지금 문학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론들이 많은데 그 이론보다는 작품을 자세히 읽는 거. 그래서 나는 지금 옛날 미국이나 이런 데서 신비평이라는 거 다 쑥 들어가 버렸지만 신비평이 가장 기본적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작품을 구체적으로 잘 읽어보는 거. 이런 교육 방법. 교훈을 가르치는 게 방법은 아니다. 그리고 여기서 한 가지만 더 이제 말씀드린다면은 이 휘랍 비극 같은 거 가르치는 게 좋은 방법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비극은 그러니까 착하게 살려고 도덕적으로 살려고 하면 안 되는데 하는 문제를 제기하는 게 비극입니다. 대부분의 인성교육이라고 하고 도덕교육, 윤리교육이라고 하면은 어떻게 하는 것이 도덕적으로 행동하는 건가 이걸 가르치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걸 이제 조금 숙되게 얘기하면은 베냐민 프랭클린이 했다는 얘기로 정직한 것이 최상의 정책이다. Honesty is the best policy. 하면 그것은 베스트 폴리시만 honesty를 가르칠 필요도 없죠. 제일 좋은 건 그렇게 하는 게 자기 비극이 되죠. 그러나 비극에서 물어보는 것은 honesty is not the best policy.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를 물어보는 게 비극입니다. 이것은 휘랍 문학의 세계 문학에 공헌한 큰 요소이기도 하고 또 이것이 조지 스타이너 같은 사람 얘기로는 서양의 아주 대표적인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동양에서도 그런 게 있죠. 우리 한국에서는 좀 약해. 한국에서는 비극적인 인간인식이라는 것도 굉장히 드뭅니다. 그러니까 각 나라에서 현종이 양귀비하고 사귀어가지고 신세 망치는 거 이런 것 같은 것에 대해서 우리가 동정을 가질 수 있게끔 해주는 게 중국 얘기는 있는데 우리는 나라 망치는 놈한테 동정하는 얘기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매우 도덕적인 전통을 가지고 있으니까 아주 좋은 거죠. 그러나 도덕 문제의 상당 부분은 도덕 가지고 잘 풀리지 않는데 어떻게 도덕을 추구할 수 있는가. 그러니까 최상의 정책이 아닌 게 정직성인데 어떻게 정직할 수 있는가. 이런 걸 물어보고 되게 휘랍비극에서는 이렇게 하면 너는 신세를 망치지만 그것이 인간적인 거다. 이렇게 답을 하는 게 휘랍이고. 그러니까 학생들한테 도덕을 가르칠 때 이렇게 하는 게 도덕적이다. 이렇게 가르치는 게 아니라 악과 선이 있을 때 너는 무엇을 선택하겠는가. 그러면서 선을 선택하면 손해나지만 선을 선택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말하자면 둘러서 얘기하는 게 진정한 의미에서의 도덕교육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좀 적죠. 그러니까 너무 도덕을 간단히 생각하는 면이 있어요.
그 전에, 얼마 전에, 어떤, 우리나라 철학 교수가 발표하는 걸 들었는데, 거기서 서양과 동양의 차이를 얘기하면서, 서양 사람들은, 물어보는 게 ontological question. 무엇이 진실인가? 무엇이 존재라는 게 뭔가 이런 물어보는 데에서 동양에서는 무엇이 윤리도덕에 맞는가? 둘 다 맞는 질문이죠. 그러나 윤리도덕에 맞는가 하고 질문하는 경우는 윤리도덕에 맞게 행동하면 다 잘 되는 거다 하는 전제가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안 되는 경우가 많은 게 현실이라는 거. 이것도 인식하면서 그 안에서도 윤리적, 도덕적 선택이라는 게 인간에게 매우 중요한 거다는 것을 본례로서 보여주는 거. 그리고 학생들로 하여금 그걸 단련하게 하고 결국은 우리 사회 자체도 저절로 잠들게 하는 거. 이런 것이 좋은 거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의미에서는 노자나 장자의 말이 굉장히 맞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안 하는데 저절로 잘 돌아가는 사회, 도덕적인 사회. 이게 아주 좋은 사회죠. 이걸 어떻게 해서 그렇게 만들어낼 수 있느냐 하는 건 현대사에서는 아주 어렵습니다. 노자 생각은 동네가 작으면 된다. 그러니까 소수의 과민소국, 소수의 사람들이 작은 나라에서 살면 저절로 다 잘 되는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실제로 사실입니다. 동네가 확정되어 있으면은 그 동네에서 사기하는 장사꾼이라는 게 있을 수가 없습니다. 그 사람 마을에 마련이니까 작은 동네에서 밀접한 관계 속에서 살면 친하지 않더라도 저절로 다 사람들이 정직하게 행동하겠죠. 현대의 여사는 큰 사회조직이 불가피한데 그 안에서 어떻게 작은 인간관계, 공동체 관계를 유지하느냐 이런 게 이제 사회적인 문제라고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른 한쪽으로 도덕적인 가르침보다도 사회적인데 어떻게 해서 사람은 본래적인 도덕적 선택이 큰 손해가 안 나게 하는 사회를 만들 수 있느냐. 이게 사회적인 과제라고 하겠습니다. 이 문화교육에 있어서는 어떻게 손해가 나더라도 도덕적인 윤리적인 선택을 한 사람들이 있는가, 그것이 무언가 이런 것을 답은 그래서 이익 본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그것이 참으로 인간적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여러 가지 법례들을 보여주고 사물에 대해서도 사물을 존중하고 하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 그런 것이 중요하다고 하겠습니다. 네, 다 됐는지 모르겠습니다. 교양교육의 방법론적인 것보다 선생님께서 오늘 강의하신 내용에 주목해서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선생님께서는 어떤 문학에 있어서 어떤 존재론적인 어떤 지평이라든가 존재론적인 자리 이쪽에 주목하시면서 말씀을 하셨는데 그러면서 문학은 개체 속에서 개별성 속에서 보편성 전부 보편성하고 일반성을 조금 구별하는데요. 해결적인 의미에서는 일반성이라는 보편적인 것은 통치적이고 공식적이라는 그런 일반성이라는 개념을 좀 설명하는데 해결이 말하는 어떤 구체적 일반성 이런 맥락에서 이제 선생님이 말씀하신 것을 이제 이해하는데요. 그런데 문학의 어떤 존재론적 그 이해가 선생님의 답은 이제 의식적인 차원에서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그러면서 의식의 주체에 의해서 존재론적인 바탕 위에서 어떤 사물의 연속성, 지속성, 또 주체 지속, 나의 정체성 같은 것이 가능해 계시고 이런 말씀을 하시는데, 근데 저는 적어도 존재론은, 사랑의 존재론은 더욱이 하이데거 이래로 의식 이전의 차원, 내지는 의식 밖의 차원에서의 존재론적 범위를 얘기하고 있거든요. 잘 아시겠지만. 그럴 때 어떤 문학적 존재, 문학에 있어서의 문학적 정체성, 문학의 자기 결정에 있어서의 존재론적 범위는 어떻게 되는 건가. 이런 무의식적인 무의식이 아닌, 의식 이전에 내지는 의식 밖의 어떤 차원을 포함하고 있는가. 이 문제가 왜 중요하냐 하면
저는 문학적 어떤 역설이랄까요? 문학의 역설. 이런 면을 생각하게 되는데, 말씀하셨듯이, 우리가 어떤 음악에 취해 있을 때, 음악에 매몰되어 있을 때, 우리 다른 어떤 것에 맹목이 되는, 그렇죠. 어떤 이런 차원이 있잖아요. 그럴 때, 문학이 적어도 하나의 시대적인 콘텍스트에서 가능한 것입니다만, 그리고 존재라는 것, 존재론 자체도 어떤 역사성, 시대적인 어떤 콘텍스트와 더불어서 생각해야 될 때, 우리는 어떤 구체적인 문학 작품을 이해하면서도 그런 의식적 차원의 어떤 감흥에서 의미의 차원을 넘어선 어떤 또 다른 차원, 시대적인 콘텍스트나 이런 것을 읽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은가. 다시 말하면, 문학의 어떤 세계, 그 내적 세계, 문학 안에 제한된 세계가 우리한테 제시하는 어떤 그림에 의해서, 어떤 의미에 의해서 우리는 그것이 이미 전제되는, 그것을 뒷받침하고 있는 어떤 또 다른 그 의식 이전에 아닌 밖에 어떤 차원들이 차단되는 게 아닌가. 그것이 더욱이 어떤 시대적인 맥락에서 얘기할 때, 잘못하면 문학의 어떤 매몰되어가지고, 한 작품 세계에 매몰되어가지고, 우리 어떤 그 시대적 모순을 보지 못하고, 마침 모순을 묵인하는, 인정하는, 이런, 그리고 문학적 세계가 제시하는 세계를 우리가 어떤 실제적인 세계가 혼동하는, 이런 것이 있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그런 어떤 존재론적 범위에 대해서 한번 질문을 드렸습니다. 문학이 하는 것은 사실 언어 이외의 세계가 있다는 걸 암시해주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한쪽으로. 그러니까 시라는 게 뭐냐 할 때 시는 언어의 놀이라고도 할 수 있지만은 언어를 가지고 언어를 넘어가는 것을 가르치는 것, 그것을 암시하는 것, 이것이 시다. 그래서 존재의 세계라는 건 언어로만 얘기할 수는 없다. 나는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한쪽으로 이 사회적인 문제 이런 것은 아까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필요한 일반론, 사회 일반에 대한 이해 이런 것은 또 별도로 필요하다. 문학만 하면 된다. 이렇게 생각하지 않고 사회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사회하고 개체의 관계 이것이 그럼 전혀 없는 것인가? 사회는 사회대로 개인적인 존재론적인 자각은 자각적으로만 존재하는 것인가? 그렇지는 않다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건 다른 데도 글로 쓴 일이 있지만요. 그냥 공자하면은 공자는 좋은 말씀만 하고 어지럽게 인을 존중하고 덕을 존중하고 덕치를 존중하고 이런 얘기를 했는데 그 다 좋은 말씀이지만 우리가 좋은 말씀이 별로 요즘 같은 세상에 통하지 않는다는 느낌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것과 관련해서 공자가 살았던 세계를 이해하면은 생각을 하면은 공자의 말씀이 좀 더 의미가 있다는 걸 알게 된다. 이런 얘기를 제가 씁니다. 그건 무슨 얘기냐면 공자가 살았던 세계가 얼마나 잔혹한 세계였던가. 사회가 혼란스럽기 때문에 춘추전국 시대 혼란스럽기 때문에 그 정치를 하는 사람들이 전부 형벌을 강화해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사회 질서를 잡을 수 옳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했는데 공자가 그냥 다 착하게 살려 이런 얘기가 아니라 착하게 사는 것이 장의적인 의미에서의 해결책이다. 이렇게 얘기한 것이지 다른 착하지 않는 세계를 모르고 하는 것은 아니다. 이렇게 해서 그 춘추전국 시대라는 것을 우리가 사회적으로 이해하는 게 매우 중요하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제가 이런 얘기를 하면서 그때 인용을 했는데 불란사의 공자라는 것을 쓴 그 에티앙볼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에티앙볼이 쓴 데 보면은 첫 부분에 보면 공자의 살았던 세계가 얼마나 혼란스러운 세계였는가. 그래서 잔인한 형벌이 얼마나 많은 세계였는가. 그 숫자가 뭐 수백 가지가 있고, 가령 발뒤꿈치를 잘라내고 거세를 하고, 심장을 돌려내고 뭐 이런 형벌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이런 세계 속에서 이거 가지고 정치 질서를 바로잡을 수는 없다는 생각에서 공자가 좋은 말씀을 한 거다.
이런 그 애기양부를 말을 듣고 나는 비로소 공자가 시대적인 관심이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회적인 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어떤 점이 시민적 독성을 갖는다는 게 아주 중요한 일이지만 시민적 독성의 참된 인간적인 의미를 위한다는 것은 사람이 살아가는데 그것이 어떻게 작용하는가 하는 것을 다시 한번 생각하는 데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존재론적인 자각이랄까 자기가 왜 사는가 자기 삶이라는 게 뭔가를 이해하고 다른 사람이 왜 그렇게 사는가 이런 것을 이해하고 또 동시에 어떻게 해서 모든 사람이 같이 살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한가 이렇게 두 개를 연결해서 생각해야 됩니다. 이렇게 연결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